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수업은 2학년 4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하는 첫 번째 수업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1, 2, 3, 5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하는 세 번째 수업에 해당합니다. 네, 4반 학생들은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동아시아사가 급하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하고 계셨죠, 그죠? 이 영상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올렸던 영상들 모두 다시 한번 보시면서 교재도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복습도 준비 잘 하셔서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들을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공지사항부터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올렸던 수업 영상에 수행평가를 5월 20일, 5월 21일 날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은 진도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때 수행평가를 보려면 조금 진도가 급할 것 같아요. 빡빡할 것 같아요. 4반 학생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1, 2, 3, 5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급하게 진도를 나가야 그때 간신히 수행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 급할 거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2주 뒤로 미룰까 합니다. 수행평가 1학기 거 5월 31일에서부터 6월 4일 사이에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진도 나가는 거 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등교한 주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공지도 다시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요,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고타마 시다르타 학가모니 부처에 의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하였고, 그 주된 교리에는 인과응보라든지 윤회전생이라든지 자비와 평등을 강조했다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해탈에 도달할 것을 강조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1세기경으로 가게 되면서 기존의 불교가 너무 어렵고 일반 사람들이 다가가기 힘든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대승불교라고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처를 신격화했다라고 하는 특징, 그리고 부처와 보살의 자비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원전 1세기에 성립되었던 대승불교의 경우에는 한 무제의 정복 활동으로 인해서 개통이 된 비단길을 따라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화북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 비단길을 거쳐서 불교가 전파가 되었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육지와 더불어서 바닷길을 통해서도 불교가 전파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불교가 전해진 시점은 전한 말, 그러니까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긴 했었는데요. 그때까지는 사실 사람들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불교에 대한 관심도 별로 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한 말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사회가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혼란함을 겪게 되자 이후에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고, 유교가 그런 것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불교가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는요 5호 16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목민족 국가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국가라고 하는 큰 사회적인 단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같은 일률적인 통치의 기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상과 이념, 종교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율령 체제를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상이 뒷받침해 주었다라는 거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듯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해 줄 수 있고 황제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 통치의 이념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유목민족 국가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느냐? 기존에 중국의 국가 통치의 이념 사용되었던 유교라고 하는 통치의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이 유목민족 국가들은 유교를 국가의 통치 사상이자 이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공과 채공의 관계를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에 적용하기 시작했던 거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유교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중원의 민족이 한족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며 중국은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중화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세계를 오랑캐의 세계와 중화의 세계로 나누어 보는 화이관, 이런 것들이 유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교에는 중국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족들이 아니었던 북방 유목민족이 세웠던 5호 16국 시대에는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족 국가들이 유교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사상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불교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호 16국 시대에 유목민족 국가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화북지역에 확산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시기에 활발했던 비단기를 통한 동서교육 등을 통해서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 출신의 승려들이 중국에 와서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힘입어서 불교 중국에 처음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점차 불교가 중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또 정착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남북조 시대로 가게 되면은 불교가 더욱더 융성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북조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황제의 신앙심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힘을 또 백성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불교를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찰과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거대한 사찰이자 거대한 불상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윈강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북이 문성제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이 윈강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건 석굴사원이에요. 뭔지 아시나요? 석굴암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다란 암석 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굴을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만든 불교 사원이 바로 윈강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 때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은 교재 19페이지에 그 윈강석굴사원의 대표적인 불상이 또 그림으로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 윈강석굴사원 얼마나 큰 절이냐면요, 바위를 파고 들어가면서 만든 석굴사원인데 길이가 무려 1.5k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어떤 사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무려 11만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불상들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도 또 큰 불상은 얼마나 큰 거냐면요, 높이가 무려 17m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불상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또 이 윈강석굴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만들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거대한 불상과 사찰을 만드는 거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죠? 황제는 이런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만듦으로써 자신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또 황제의 신앙심을 과시하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 잠깐 교재 한 페이지 넘겨서 19페이지로 가서 윈강석굴 대불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넣어놓은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윈강석굴 사원에 있는 가장 큰 불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높이가 17m나 되는 거대한 불상인데요. 자, 그 불상의 얼굴을 잠깐 보실게요. 자, 그 불상의 얼굴을 보면은 이 표정은, 이 얼굴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얼굴인가요? 아니면은 당당한 황제의 얼굴 같은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당당한 황제의 얼굴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로운 부처의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은 이 불상의 얼굴이 당시 북위의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상의 얼굴을 만드는데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드느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이 거대한 불상을 봤는데 그 얼굴이 황제의 얼굴과 닮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 아, 부처님은 우리 황제를 닮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은 우리 황제는 부처님을 닮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그죠? 아, 우리 황제는 부처님을 닮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불상을 만들므로써 이 황제와 부처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대한 불상을 보면서 황제의 크고 강한 권위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불교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져와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왕즉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한자로 즉은 이퀄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왕즉불 사상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거. 이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와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보게 만듦으로써 이 왕이나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는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왕즉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불교,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불교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호국불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자의 권위를 높이고 지배자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던 불교, 원래 호국이라고 하면은 직역을 하면은 나라를 지킨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정확한 의미로는 그런 어떤 국가 통치에 이용된 불교를 가지고 우리는 호국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호 1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중국에 전파되고 또 정착하고 발전하고 확산되어 나갔던 것은 바로 그 불교가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불교는 바로 호국불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불교가 신분 질서를 수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써놨어요. 윤회사상이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불교에서 지난 시간에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였냐면은 전생과 현생과 내생으로 이어진다. 현재 나의 삶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삶이며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윤회사상이고 인과응보였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자, 이것은 어떤 데에 도움이 되느냐? 내가 황제 혹은 지배층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너네가 피지배층, 천민 이런 식으로 태어난 까닭은 무엇이다? 너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네가 다음 생에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으면은 나쁜 짓 저지르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네가 지금 가지고 태어난 신분을 받아들이고 체제에 순응하면서 곱게 살아가라 라는 식으로 백성들에게 설득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 역시 이 불교가 국가 통치에 이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의 불교가 전파되고 확산되는 데에는 바로 불교가 이런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나 일본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반도에는 불교가 삼국시대에 전파가 되는데 삼국시대 중에서도 어떤 때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느냐?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 나가던 시기에 불교가 들어왔고 또 마찬가지로 불교는 그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왜 불교가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거 삼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배자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그의 권위를 높이는데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 중국에서 이용했던 것을 이 한반도의 삼국들도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을 똑같이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의 아스카문화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고등 종교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원시적인 종교를
대신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을 묶는 통일하는 사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종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사상의 통일이라고 하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종교였기 때문에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삼국이 불교를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수용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불교가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불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불교 역시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구체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5호 16국 가운데 하나였던 북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4세기에 순도라고 하는 승려가 와서 고구려의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5호가 화북을 차지하게 되면서 강남으로 내려간 한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동진에서 4세기에 마라난타라고 하는 승려가 와서 백제의 불교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에는 불교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구려 백제와는 달리 신라의 경우에는 불교를 고구려로부터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신라의 경우에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이전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5세기에 묵호자라고 하는 고구려의 승려가 신라에 와서 불교를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라에서는 6세기경에 있었던 2차군의 순교 이후에 불교가 융성해지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2차전의 순교 사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죠, 그죠? 법흥왕이 불교를 도입하려고 하였을 때 이 신라의 귀족들이 전통 신앙을 내세우면서 불교의 수용을 반대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베게 되었는데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었을 때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의 목을 베었더니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하늘로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신라 귀족들이 더 이상 불교를 헐뜯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신라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법흥왕의 불교 공인이 이루어졌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것이에요. 그죠? 자, 실제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또 그 사람의 목을 잘랐을 때 진짜로 흰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워낙 오래전의 일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2차전의 순교 사건을 전하는 역사적인 자료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해요. 삼국유사에 적혀있는 이야기하고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하고 또 조금 다르기도 해서 사실 2차전의 순교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또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나타난 일이었는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신라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원래 새로운 종교가 어느 지역에 전파가 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충돌이 벌어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나 일어났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배웠을 겁니다.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자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던 성리학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뭐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을 때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일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걸 넣으면서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막 그런 어떤 주장들을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새로운 종교의 도입은 순조로운 과정을 거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불교를 들으려고 했을 때 특히 이제 불교를 공인하려고 했던 법풍왕과 그리고 기존의 전통신앙을 믿고 있었던 귀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도들이 왜 죽었는지, 그 사람의 목이 왜 잘렸는지, 그 사람의 목이 잘렸을 때 진짜로 흰 피가 솟구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반발을 무마할 수 있었고 이후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신라에서 인정받고 확산되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불교는 점차 한반도에서 정착하고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통일신라 시기에 오게 되면은 원효대사의 아미타신앙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불교가 대중화되는 데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반도에 도입이 되었을 때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수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불교가 너무 어렵고 또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귀족 중심의 불교가 발전했었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불교가 너무 다가가기 어려워서 쉽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원효대사의 아미타 신앙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효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교 여러분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요거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해서 기도를 드릴 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극락정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미타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불교를 쉽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원효대사의 아미타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에 힘입어서 통일신라 시기에 가게 되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일부 왕실이나 귀족만이 믿는 종교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믿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됐나요? 자, 원효대사 우리에게는 해골물을 마신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길에 중간에 동굴에서 하룻밤 머물렀는데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났더니 옆에 한 바가지가 놓여있더라.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서 맛있게 잘 마시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더라. 그것을 보고서는 우웩 하고서는 토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젯밤에 나는 즐겁게 잘 마셨는데 맛있게 잘 마셨는데 왜 나는 지금 토를 하고 있을까? 아, 똑같은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원효대사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그러면서 한자어로는 모든 먹기에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한자어로 쓸 때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에 달려있다라는 뜻에서 일체유심조라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원효대사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한 역사적 인물이죠. 그죠? 일단은 첫 번째 요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효대사는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당나라로 안 가고 이후에 의상대사만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왔다라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당나라하고 신라에서 활동했던 연대를 맞춰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함께 당나라로 유학 가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승려이다 보니까 또 국제적으로도 큰 명성을 얻었던 큰 스님들이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담입니다만은 여름에 자주 나오는 노래 있죠. 이제 좀 오래된 노래고 돌아가셔서 이제 활동이 멈춘 혼성 그룹 거북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요즘 학생들도 가끔씩 나오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아마 2004년인가 활동이 끊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거북이라고 하는 그 혼성 그룹이 있었어요. 유명한 노래로는 저런 거 있죠. 비행기 타고 가요. 들어봤죠 이런 거 그죠? 거북이라는 노래. 거북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비행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히트한 노래로도 뭐가 있냐면은 빙고라는 노래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싸인가 빙고인가? 아무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맞죠? 들어봤죠? 또 그 뒤에 뭐더라? 사는 게 힘이 든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이런 데 들어봤죠? 그죠? 거기 방금 가사가 뭐가 나왔어요?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이런 대사 나오잖아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 노래 들으면서 요거 만든 사람은 분명히 불교 사상에 대해서 꽤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거북이라는 그룹을 이끌었던 리더 뚱뚱한 남자 있었어요. 터틀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죽었거든요.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하나 만들어져서 나오는 걸 TV에서 우연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이제 그 사람은 절에 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이 원효대사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 거북이의 아싸, 빈곤가 아무튼 그 노래 생각이 나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는 과정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알다시피 일본의 불교는 백제로부터 전해졌다라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6세기경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신라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일본에서도 이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토착신앙과 갈등을 막 빚으면서 불교가 일본 사회에 정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부 호족들의 보호 속에서 점차 불교가 보급되고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백제에서 건너간 백제계통의 호족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으로 가기 전부터 이미 불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살아나가면서 이후에 점차 불교가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쇼토쿠 태자의 노력 등에 의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발달해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일부 호족들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규모의 사찰을 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찰로 무엇이 나오냐면요. 교과서에 보시면은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나와요. 왜 교과서에서 용어를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면은 도다이치고 한자로 썼을 때 동대사거든요. 그러면은 도다이치라고 하던가 동대사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다이까지는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사라고 하는 절을 의미하는 용어는 또 우리말로 표시하는 거. 이거 용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세기에 쇼무천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절로 일본 호국 불교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도다이사에 가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만든 목조 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목조 건축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려 16m나 되는 구리로 만든 우리가 이제 금동이라고 하죠. 금동으로 만든 거대한 불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선생님도 신혼여행으로 가서 실제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건물부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람이 압도가 되고요.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거대한 대불을 봤을 때 그 대불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엄청난 위압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 굉장히 큰 불상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많은 나무 기둥들이 있는데요. 그 기둥들 가운데 하나에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거 왜 뚫어놨냐면은 이 불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콧구멍하고 똑같은 크기의 구멍을 나무 기둥 하나에다가 뚫어 놓은 겁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면은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까지도 잘하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어깨가 좁고 날씬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통과할 수 있는 정도 크기의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당연히 머리밖에 안 들어갔었는데요. 아무튼 왜 이렇게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황제가 아니 일본은 천황이죠. 천황이 이렇게 강력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또 신앙심을 과시함으로써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어떤 중앙집권 체제에 불교가 이용된 그런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냐면요. 불교가 중국 그리고 한반도, 일본,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으로 전파되고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요. 정치적인 목적에서 불교가 받아들여지고 이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수업하다 보니까 대략 한 30분, 29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으로 조금 더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일단은 수행평가를 미룬다고 공지를 해버렸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아무튼 그럼 일단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 우리 동아시아의 불교가 갖는 특징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